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카카오벤처스 디지털 헬스케어 톡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로드맵에 접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카카오벤처스에서 헬스케어 투자를 담당하는 정주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카카오벤처스는 IT와 소프트웨어로 혁신을 만드는 바이오 헬스케어 영역에 투자하고 있으며 많은 헬스케어 창업자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웨비나를 비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11월에는 특별히 2주 연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세션은 녹화가 되어서 짧은 편집을 마친 후 저희 카카오벤처스 유튜브에 올라갈 예정이니 저희 채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신청을 주신 분들께는 업로드 링크와 강의 자료를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채팅창에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세미나 말미에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세션을 맡아주실 김치원 부대표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카카오벤처스에서 헬스케어 섹터에 투자하고 있는 김치원이라고 합니다. 헬스케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입장에서 또는 헬스케어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가장 큰 고민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우리들은 결국 1차적으로 한국 시장을 1차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건데 한국 시장은 너무 작은 거죠. 특히 헬스케어의 입장에서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대부분의 헬스케어 스타트업들은 미국 시장을 염두에 두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대표님들께서 또는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께서 아마존에 가서 관련된 책도 사보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사실 저도 예전부터 관련된 공부를 꽤 많이 했었는데 한 두 가지 장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생각보다 거기에 나오는 표현들이 되게 생소하다는 거죠. 이게 거의 무슨 의학 용어는 아닌데 어디서 들어봤을 것 같은 건데 도대체 이 단어는 무슨 뜻인가 싶을 때가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단어의 뜻은 알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이 전혀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에 사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가 직접 병원에서 겪었던 경험을 가지고 아, 미국은 이렇겠구나라는 상상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달라도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책을 읽어도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또는 이 업계에 계신 분들한테 많은 걸 배우면서 아, 이게 이렇게 사실은 다른 거구나를 비교하고 또 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아주 대단히 많은 걸 아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더 앞서서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이 분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 세션을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안내해 드린 것처럼 오늘은 미국의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소개, 특히 그 중에서도 이게 한국이랑은 왜 다른지에 중점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이것이 그러면 구체적인 지불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특히 의료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들에 대한 지불 방식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카카오벤처스 디지털 헬스케어 톡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로드맵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우선 첫 번째 슬라이드로 이런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보시면 좀 황당하실 수도 있고 당혹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그림 중에 미국 의료 시스템을 가장 복잡하게 그려놓은 그림을 일부러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만큼 미국 의료 시스템은 사실 대단히 복잡하죠. 구체적인 거를 아시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렇게 들으셨을 겁니다. 이 시스템이 얼마나 복잡하냐. 물론 제가 오늘 이걸 하나하나 다 다루진 않을 거고요. 여기서 좀 중요한 결에 있는 것들 또는 시스템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들을 우선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몇 가지 용어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단어도 몰라서는 이 내용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요. 첫 번째로 흔히 보시는 단어 중에 하나가 페이어라는 단어죠. 그래서 글자 그대로 지불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도대체 누구냐 쟤네는. 헬스케어에서는 당연히 돈을 내는 의료보험을 이야기를 하고요. 또는 헬스 플랜이라는 단어 역시 사실상 페이어와 같은 뜻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주 보시는 표현 중에 하나가 Managed Care Organization이라는 표현을 보실 일이 종종 있을 겁니다. 이것도 단어 뜻만 놓고 보면 무엇인가 케어하는 것을 매니지, 관리한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도대체 또 얘의 정체는 뭘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기본적으로는 이게 미국의 의료보험을 뜻한다라고 보셔도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이 보시는 용어는 프로바이더라는 또 단어가 있죠. 이미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 단어 역시 한글로 번역해 놓으면 사실 좀 황당합니다. 의료 공급자. 그럼 과연 뭘 공급하는 게 프로바이더냐? 예를 들어서 의료기기를 파는 게 프로바이더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프로바이더는 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나 의원, 약국과 같은 의료기관 또는 의사와 같은 거기에 포함되는 의료인들을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주 나오는 표현이 health system이라는 얘기고요. 얘는 비교적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저희가 보통 의료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뭐 서울대병원이라든지 뭐 삼성병원 같은 곳들이 여러 개 병원을 포괄하는 큰 의료원을 구성하고 있는데 비슷한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는 한국은 보통은 병원들을 묶어놓은 곳을 의료원이라고 부르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병원은 물론이고 외래와 같은 서로 다른 종류의 의료기관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것을 헬스 시스템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소한 표현 중에 하나가 Integrated Delivery Network 또는 약자로 IDN이라고 부르는 개념이 있는데요. 얘도 흔히 보기 힘든 이야기인데 인테그레이티드를 뭘 통합을 한 거냐라고 한다면 쉽게 얘기하자면 페이어, 그러니까 의료보험이랑 프로바이더, 의료기관을 통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돈 내는 사람과 의료를 제공하는 사람이 결합되어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마 영국의 NHS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영국의 NHS와 같은 식의 조직들을 IDN이라고 부르고 가장 친숙한 조직 중에 하나가 미국 서부에서 볼 수 있는 카이저 퍼머넨테라고 하는 조직이 있고 이런 곳들은 보통 보험의 역할과 의료 공급자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어서 IDN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끝으로 두 가지를 또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베네핏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의료보험에서 제공하는 혜택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메디컬 베네핏이 있고요. 파머시 베네핏이 있습니다. 사실 이건 글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메디컬 베네핏은 의사의 주로 진료와 관련된 것들, 입원 진료, 외래 진료가 있고 그리고 입원에서나 외래에서 이루어지는 약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파머시 베네핏은 일반적으로 외래 처방약을 혜택 제공하는 것을 파머시 베네핏이라고 하고요. 이 두 가지가 분리되는 이유는 적용되는 보험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는 그냥 야 병원 가면 뭐 약도 다 주고 다 포함되는 거지 뭐 굳이 뭐 약이 따로 분리되어 있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생소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워낙 많은 것이 분류가 되어 있고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본이 되는 거 한 가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어떤 나라에서 헬스케어에서 돈을 지불하는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뒤에 미국 시스템에서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큰 그림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헬스케어에서 지불하는 방식은 보통은 지불하는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나눕니다. 그러니까 좀 생소하신 개념일 수 있는데요. 한국을 기준으로 우선 설명을 드려볼게요. 한국에서는 이미 다들 한 번쯤 병원을 가보셨을 건데 한국에서는 의료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서 가격을 매깁니다. 예를 들면 피검사 한 건을 하면은 그 가격이 다르고 CT 찍으면 얼마, MRI 값 얼마, 엑스레이 값 얼마 다 따로 가격이 매겨져 있죠.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가격이 다 매겨져 있고 그것을 다 합한 것이 우리가 내야 될 돈이 됩니다. 이런 의료 행위 하나하나를 지불 단위로 하는 것이 헬스케어에서는 가장 작은 단위로 돈을 매기는 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병원이 의료보험으로부터 돈을 받아가는 방식을 행위별 수가제라고 부릅니다. 이게 저희가 한국에서 제일 익숙한 방식이죠. 그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야 이게 아닌 방식이 있어? 라는 개념 자체가 익숙하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한국에도 모든 의료기관이 행위별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정신병원이나 요양병원은 날짜 단위로 지불이 이루어집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환자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어떤 특성을 가진 환자가 하루 입원하면 얼마를 주겠어가 미리 정해져 있는 거죠. 주로 정신병원이나 요양병원 같이 아주 난이도가 높지는 않은 환자가 장기간 입원하는 경우에 이 방식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방식을 일당 정액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큰 단위로 들어가면은 에피소드 단위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한국에서도 사실은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맹장 수술을 받으실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돈을 내게 되냐면 병원에 가서 며칠을 입원했든지 상관없이 그리고 어떤 종류의 수술을 받았는지 상관없이 예를 들면 배를 완전히 째고서 열었느냐
아니면 복강경 수술을 했느냐, 며칠을 입원했느냐, 무슨 재료를 썼느냐에 상관없이 병원은 동일한 비용을 가격을 받아가게 됩니다. 그거를 포괄수가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그럼 이게 더 넓어지면은 아예 환자 단위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은 이 병원이 이 환자를 진료하게 되는데 1년 동안 이 환자 진료한 돈을 한꺼번에 주는 거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상관없이. 그래가지고 이 돈 먹고 알아서 진료 잘 해. 네가 저렴하게 진료해서 돈을 남기면 이익인 거고 진료를 쓸데없이 많이 해가지고 돈이 부족해지면 그건 병원이 감당해야 돼라는 게 환자 단위로 이루어지는 인두제가 됩니다. 그리고 좀 더 큰 단위로 넘어가면 아예 1년 동안 쓴 의료비를 정해놓고 그거에 대한 돈을 주고 그 안에서 제주껏 잘 관리해라는 방식도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보통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그 지불 방식의 단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짐작하시겠지만 병원의 재량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병원이 알아서 제주껏 잘해봐 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단위가 작아질수록 병원 입장에서는 뭔가 하나라도 더 하면 돈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물론 뭐 병원이 꼭 어떤 불필요한 검사를 한다, 환자에게 해를 끼친다, 꼭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사실 애매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어떤 환자가 있었을 때 이 환자한테 CT 하나 더 찍을까 말까 하는 고민이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행위별 수가라면 사실은 더 찍게 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겠죠. 찍었을 때 돈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똑같은 환자인데 만약에 포괄수가제라면은 CT 하나 더 찍으면 그 돈은 병원이 다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좀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헬스케어에서는 다양한 지불 방식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미국 시스템에 역시 상당 부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들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한 번쯤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미국 의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특히 한국 의료와 가장 큰 차이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특징은 의사와 병원이 분리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당연히 병원은 건물이고 의사는 사람인데 이 둘이 어떻게 같느냐.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특정한 의사는 특정한 병원에다 소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은 크게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서울대병원에 갔으면 그냥 서울대병원에 있는 교수님한테 진료받고 수술받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근데 미국은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둘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을 생각을 해보면은 한 200년 전쯤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그때는 병원이라는 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입원시켜봤자 해줄 게 없었으니까. 뭐 수술을 할 수도 없고 마취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병원이 생기기 전부터 근데 의사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은 대개 집에다가 사무실을 차려놓고 왕진 형태로 진료를 했었죠. 그리고 병원의 초기 형태는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병원은 아니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어떤 구빈소라든지 또는 정신질환자들은 사실은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밖에 막 돌아다니고 이런 게 좀 부담스럽고 이러면 이분들을 수용하는 시설들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들이 병원의 기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은 의사와 별개로 병원의 초기 형태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이들은 분리가 되어 있었고요. 근데 이러다가 이런 초기의 병원들이 이제 의료 기술이 발달하니까 예를 들면 엑스레이 같은 것들은 의사가 짊어지고 환자 집에 갈 수 없으니까 이제 이런 곳들을 발달된 기술을 어느 장소에 놓고서 환자들을 모아서 진료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전문 시설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병원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의사와 병원은 분리가 되는 게 사실 맞았던 거죠. 그리고 미국은 그 형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미국의 병원은 어떤 형태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심플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미국의 의사는 그냥 기본적으로 개원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일하는, 뭐 종합병원에서 거기에 완전히 소속돼서 일하는 의사, 물론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의사들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 의사는 그냥 기본적으로 개원해서 자기 환자를 보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수술을 어떻게 할 거야? 병원이랑 계약을 평소에 맺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수술할 일이 있으면, 그리고 수술할 때 입원시킬 일이 있으면 A병원에다가 이 환자들을 입원시켜서 내가 가서 수술할 거야 라는 계약을 평소에 병원과 의사가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에게 이제 무릎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요. 몇 월 며칠 날 어느 병원으로 오시면 제가 그 다음날 가서 수술해 드릴 거예요. 말씀드리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의사가 계약을 맺어서 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라고 저희가 표현하거든요. 그걸 admission privilege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의사가 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환자를 데리고 오는 게 의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원은 자체 환자를 가진 게 아닌 개념이고요. 의사가 평소에 보던 환자가 자기 병원으로 와야만 병원은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이 관계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의사가 갑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벌어지는 일이 그렇지만 이럴 수는 있습니다. 나는 저 의사 안 받아가 돼버리면 사실 좀 난감하죠. 제 환자 입원시킬 데가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병원은 기본적으로 의리긴 한데 의사를 어드미션 프리빌리지를 가지고 통제하려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의사협회 같은 데서 우리 의사협회 가입 안 한 사람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병원이랑 계약 못 맺어 라고 통으로 일종의 카르텔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가입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ABIM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내과의사협회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증을 받은 사람들만 우리 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어. 뭐 이런 이제 제약 조건들이 따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국의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이것도 역시 한국이랑은 많이 다른데요. 마취라든지 그리고 검사라든지 응급실 같은 것들이 병원이랑 분리 운영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급실이고 분명히 같은 건물에 있는데 이거 사실 이 둘은 다른 기관인 거예요. 응급실이랑 병원이 또 계약을 맺고서 이 응급실에 온 환자 중에 누구를 이 병원에 받아주겠다라는 그런 별도의 계약이 맺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국은 이것들이 다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냥 서로 간의 계약으로 시스템이 돌아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보험 자체, 의료보험 자체가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입원을 다루는 보험과 의사 진료를 다루는 보험이 분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혹시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블루크로스 블루실드라는, 그러니까 약자로는 저희가 BCBS라고 부르는데 이 보험들도 역사적으로 사실 지금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일 처음에는 병원 입원 보험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은 생각해 보시면 이게 100년 전 이야기인데요. 의사 진료에 대해서는 돈이 크게 들 일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뭐 약이 엄청 비싼 약도 100년 전에 없었고 그냥 의사 인건비만 내면 되니까 의사 진료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이 처음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은 입원하면 돈이 엄청 들 게 명백하니까 최초에 생긴 의료보험은 블루크로스입니다. 병원 입원만을 대상으로 했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의사 진료와 관련해서도 이제 돈이 점점 많이 드니까 이것도 보험이 있어야 되겠구나 해서 생겨난 게 블루실드고 이 둘을 통합해서 블루크로스 블루실드라고 합니다. 참고로 각 주마다 한 곳씩만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많이 다루게 될 것이 뒤에서 더 설명드릴 메디케어라는 의료보험이고 이거는 이제 미국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국가의료보험인데요. 이거 역시 크게는 파트 A랑 파트 B로 분류가 되는데 파트 A가 입원, 파트 B가 외래와 의사진료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당초 의료보험 자체가 분류가 되는 것이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미국은 다 계약관계로 사인 간의 계약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또 좀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 발생합니다. 우선 한국을 먼저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한국에서 내가 아파가지고 진료를 받을 일이 있어 라는 일이 있었을 때 어떤 병원에 가시면서 혹시 이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을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사실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병원 의원은 건강보험 환자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모든 의사는 거꾸로 국민건강보험에서 적용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쌍방간의 서로 이제 강제인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생각해보면 아니 분명히 의사와 보험은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 둘이 마치 자웅동체처럼 꼭 이렇게 엮여 있어야 돼? 꼭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쌍방간의 관계도 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은 병원 입장에서는 선별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봤더니 내가 보험을 한 5개 보험 중에 한 2개만 받을 거야. 대신에 너네한테 나 가격 더 받을게. 라는 계약을 맺을 수도 있는 거고요. 보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샌디에고에 있는 의료보험인데 내가 너네 병원에다가 우리 환자 다 몰아줄 테니까 가격 좀 깎자. 라는 식의 선별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이건 사실은 뭐 의료계가 아닌 어떤 일반적인 뭐 사기업 간의 관계 이런 곳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일이잖아요. 서로 이해관계가 맞으면 계약을 하면 되는 것이고 뭐 가격이 안 맞든지 서로 삐지면 그냥 헤어지면 되는 문제니까 이게 다 계약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그 메디케어와 같은 경우에는
메디케어에 들기를 원하는 의사나 병원은 모두 메디케어 환자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예외이고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병원과 보험은 서로 계약을 통해서 서로 환자를 받을지 안 받을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한국과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제 조금 다른 걸 하나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특성이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ACO라는 거고, 이건 오늘 자세히 설명드릴 건 아닌데요. 이제 이게 Accountable Care Organization이라고 하고, 저희 왜 예전에 벌써 한 10년 가까이 지난 이야기인데, 오바마 케어 때 이제 나왔던 개념이에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에서도 뭐 병원 의원 다 따로 자기 마음대로 진료하니까 이게 낭비가 많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만들어낸 개념인데, ACO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서로 계약을 맺는 거예요. 병원부터 의원까지 우리가 독자적으로 ACO라는 걸 만들겠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아서 환자를 저렴하게 진료를 할 수 있으면 거기서 남는 돈은 우리가 나눠 가질게 라는 것을 만들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게 ACO고 오바마 케어 때 의료비를 아끼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이고요. 근데 사실은 되게 신박하잖아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의사와 병원들이 알아서 서로 열심히 해가지고 의료비를 아끼는 너무 좋은 시스템이다 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었고, 그래서 사실 한국에 계신 분들 중에 야, 이런 좋은 개념을 한국에도 도입해야지 라는 분들이 꽤 계셨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미국은 의사와 병원 간도 이게 다 계약 관계였거든요. 어차피 예전부터 계약을 맺었는데 이렇게 특수한 형태로 또 계약을 맺으면 그걸로 끝인 건데, 한국은 서울대 병원부터 동네 개원이까지 모두 다 똑같은 환자를 놓고 무한 경쟁을 하는 나라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떤 제대로 된 계약 관계라는 것을 맺어본 적이 없는 나라인 겁니다. 과연 이런 나라에서 ACO라는 개념을 들여온다고 해서 의사와 병원들이 서로 간에 역할 분담을 해서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좀 회의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요. 이제 이거는 한국 의사들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 이야기인 건데, 그것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한국에서는 강제지정제라고 했잖아요. 한국에서 의사로서 개원을 하는 순간 국민건강보험 환자는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이건 이제 옛날에 70년대에 의료보험이 만들어질 때부터 그냥 법으로 정해졌던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한국 의사들 사이에는 불만이 꽤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계약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냐? 왜 우리는 계약을 맺을 자유도 없느냐? 우리가 무슨 노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근데 이런 말을 하면은요, 그 반대쪽에 계신 분들은 지금에 와서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야, 이제 와서 이거 계약 관계를 바꾸면 너네 감당할 자신이 있어?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모든 국민들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 혼자 국민건강보험 안 받아 라고 했을 때 내가 과연 충분한 환자를 받을 수 있을 거냐는 고민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면 가격이 훨씬 비쌀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래? 의사들이 진짜 원하면 이 계약관계 없애버려. 자유계약으로 맺어도 니들이 아쉬울걸? 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현상을 보여드릴게요. 아까 미국에서 기본적으로 계약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메디케어 말씀을 드렸었고, 뒤에서 메디케어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미국에서는 메디케어가 단일 보험으로는 제일 크기 때문에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메디케어는 의료 수가가 싸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많은 환자를 보내주니까 야, 우리는 싸게 해도 돼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의사 입장에서는 야, 나는 이런 환자 안 봐 라고 하면 이 환자 안 받아도 상관없는 겁니다. 계약관계니까. 근데 실제로는 어떻느냐? 여기 보시면 전체 의사들 중에 1.1%만이 나는 메디케어 안 받아 라고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나간 사람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메디케어 환자 너무 많으니까. 이거 안 받고는 내가 웬만해서 먹고 살기 힘들겠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미국같이 자유계약을 맺어도 사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막강한 보험이 있으면 감히 이걸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근데 사실은 미국 의사들은 불평을 하지만 받아들여요. 계약관계니까. 내가 싫으면 언제든 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야, 이때까지 몇십 년 동안 강제로 하게 해놓고 이제 와서 나가도 돼? 라고 말해? 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기분이 나쁜 거죠. 한국 의사들 입장에서는요. 그러다 보니 어떤 그 보험과 의사 또는 병원들 간에 서로 간의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강요를 해왔던 관계이기 때문에 결과는 마찬가지라 하더라도 이 관계가 이루어진 맥락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으로 신뢰가 사실은 생기기 힘든 구조라는 점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제 세 번째로 아까 앞에서 제가 Managed Care Organization은 결국 의료보험으로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걸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초기의 의료보험은 저희가 인데미니티 인슈런스라고 부르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환자한테 발생하는 의료비를 그 의료보험에서 그 돈을 그대로 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일 심플하죠. 네, 한국도 그렇다고 보실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의사가 마음대로 가격을 매겼는데 그 돈을 다 의료보험이 내주는 게 아니잖아요. 의료보험이 가격을 딱 정해놓고 그 돈만 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초기에는 어차피 의료비도 많이 비쌌던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의사가 달라는 돈을 의료보험에서 다 대줬대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의료비가 점점 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또 병원이 시설이 좋아지니까 의료비가 폭증을 했는데 그럼 이제 의료보험은 고민이 시작을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돈을 그냥 다 줘도 되나? 의사들이 뭐 제대로 관리를 해야지 의사들이 달라는 돈을 다 주는 게 맞아?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걸 내가 제대로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라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그 관리 방법은 크게 한 두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선별 계약. 내가 우리 동네에서는 너만 계약해주고 너네 병원에 환자 다 보내줄 테니까 가격 깎자를 미리 계약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방법은 prior authorization이라는 건데 예를 들면 뭐 응급수술 같은 건 어쩔 수 없지만 뭐 무릎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야 이거 꼭 해야 되는 거 맞아? 이거 재활치료 먼저 해야지. 통증치료 먼저 해야지. 라고 해서 만약에 수술할 거면 우리한테 동의서 보내봐. 그러면 우리가 심사해가지고 꼭 필요할 때만 이 수술하기에 동의해 줄 테니까 그 환자만 수술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돈 못 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유틸라이제이션 매니지먼트는 야 너네가 제대로 낭비 안 하고 진료 잘했는지 의료비 낭비 아닌지 내가 한번 관리해 볼게. 뭐 이런 식의 방법들을 동원을 하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은 유틸라이제이션 매니지먼트 같은 것들은 사실 한국의 심평원 같은 곳에서도 하고 있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의료보험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의료비를 관리하겠다라고 나서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케어 앞에 매니지가 붙은 겁니다. 매니지 케어 오가나이제이션은 그래서 의료보험을 얘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이게 약간 그 사이드 스토리가 있는 게 제가 처음에 미국 의료 공부를 할 때 이걸 되게 헷갈렸어요. 도대체 이 매니지 케어 오가나이제이션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얘네는 뭐냐? 네, 얘네가 그냥 의료보험이다라고 이해하면 너무 쉬운데 얘네는 뭔가 의료보험이 아닌 제3의 조직인가? 의료보험이 일하는 것을 뒤에서 관리해주는 뭐 이런 회사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냥 결국은 어쨌든 그냥 의료보험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지금은요. 그래서 물론 이게 다양한 형태로 있고요. 이제 그 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은데 HMO라는 형태가 있고 PPO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조금 이제 서로 상반되는 개념인데 HMO는 쉽게 얘기하면 빡세게 관리를 합니다. 보통은 주치의를 반드시 둬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 HMO 보험에 가입한 모든 환자들에게는 주치의가 배정이 되거나 반드시 주치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를 보고 싶을 때는 한국 같으면 내가 안과 가고 싶으면 안과 마음대로 가고 정형외과 의사 보고 싶으면 정형외과 마음대로 보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HMO 가입자는 무조건 주치의한테 가서 주치의 진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주치의가 이거 안과 꼭 가셔야 되겠는데요 해서 의뢰서를 써주지 않는 이상은 보험 적용 받아서 안과 의사를 볼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빡빡하게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선별 계약 말씀을 드렸는데 HMO는 그 선별 계약한 의사와 병원의 네트워크가 좀 더 좁습니다. 그래야 아무래도 가격을 더 낮출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불편한데 장점은 뭐냐? 싸죠. 네, 보험료가 싸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 반대라기보다는 좀 그 반대쪽 스펙트럼에 있는 것이 PPO라고 하고요. PPO 같은 곳은 굳이 그런 주치의 같은 것이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편하게 의사를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의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는 의사나 병원의 개수도 많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불편이 훨씬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매니지드 케어는 워낙에는 사보험에서 시작이 됐었거든요. 민간보험에서 시작이 됐었는데 이제 공보험도 보니까 야 이게 왜 특히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그 국가에 대한 불신이 있잖아요. 이 나라 자체가 영국에서 도망쳐서 만든 나라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야 이게 국가에서 이거 돈 관리 잘 하겠어?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야 이게 메디케어 뒤에서도 설명드릴 건데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같은 공보험에도 이거를 제대로 좀 조절을 해보자, 관리를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지금은 공보험에서도 이런 개념을 적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보험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보통은 이렇게 아실 거예요. 미국에서는 내가 듣기로는 보통은 회사에서,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의료보험을 들어준다라고 많이 알고 계실 거고요. 네, 그게 일반적인 보험 형태이긴 한데 그것만으로 다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크게는 저희가 이제 사보험이랑 공보험으로 나누고 사보험은 아까 말씀드린 고용주가 들어주는 보험이 많고요.
근데 이제 기타 다른 보험도 조금씩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자영업자라든지 또는 우리 직장에서는 너무 작아서 우리 직장에서는 의료보험을 제공하지 않는다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의료보험을 들어야 되죠. 이런 경우에는 오바마 케어 이전에는 그냥 의료보험 안 들고 말았던 사람들이 많지만 오바마 케어가 생겼기 때문에 의료보험을 안 들면 페널티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도 의료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공보험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있고요. 메디케어는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이 가장 기본이고요.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장애인들, 특히 말기 신부전을 가진 분들은 메디케어에 가입이 됩니다. 나이가 어려도요. 그리고 메디케이드는 주정부 단위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영은 주정부에서 하는데 돈은 상당 부분 한 절반 정도는 연방정부가 대주고 나머지 절반 정도를 주정부에서 된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물론 각 주마다 좀 다르긴 해요. 예를 들면 되게 가난한 주는 연방정부가 많이 대주고 이런 식으로 다르긴 한데 뭐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반반 정도 부담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기타로서는 연방 공무원을 위한 의료보험이라든지 현역 군인 또는 이제 그 퇴직하신 보훈 시스템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들이 미국의 메이저한 보험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